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채원입니다. 자, 내 자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어디선가 내 자산이 줄줄 새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 부자되기 프로젝트 나도 부자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의 출연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재무 설계를 반짝반짝 빛나게 도와주실 분이죠. 윤창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 네. 주말 뭐 하셨나요? 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반짝반짝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요새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그래갖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유리를 좀 닦고. 아, 유리를 닦고 반짝반짝 빛나게.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주로 월요일에 방송했지만 그 매일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한 저축은 어제고요. 오늘 한 저축은 또 오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 할 저축을 또 내일 하는 이런 습관적인 패턴이 부자를 만들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좀 그런 것들을 배워가시는 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좀 배워보는 시간 오늘 좀 가져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부자되기 프로젝트 저희가 또 많은 사연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한 분의 사연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이고요. 남편과 맞벌이를 하다가 최근에 제가 갑상선 쪽 질환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자, 아파서 보험금을 받다 보니 이 보험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돼서 지인분 추천으로 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험료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보장은 잘 준비를 해놨는데 예상외로 저축액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일단 그게 고민이고요. 저희 집 경제 상황에 맞는 보험과 저축법도 연금 준비 방법까지 꼭 알려주세요 하고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50대 외벌이 가정이신데 아무래도 좀 재정 상황에 맞는 플랜을 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면 현금 흐름표부터 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면 좋겠죠?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49세 주부시고요. 네. 배우자가 53세 회사원이신데 자, 얼마 전에 아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보험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을 또 부랴부랴 준비하셨는데 네. 오늘은 내용을 보시면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 네. 자, 소득합계 두 분 합쳐서 지금 외벌이시죠? 네. 예, 620만 원이시고 자, 혼자 이 정도 벌면 잘 버시는 거예요. 근데 맞벌이 때는 당연히 더 버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소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소비를 줄이질 못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출 합계가 420만 원, 꽤 많이 나가고 있고요. 보험료 85에 대출 23만 원 하시고 계시고요. 네. 자, 저축 투자는 주로 적금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150만 원에 변액 상품 20만 원짜리를 또 준비하셨고요. 네. 저축 그리고 청약저축까지 해서 200만 원 저축은 하시지만 지금 쓰시는 돈 420이 훨씬 커서 비율로 보면 60% 이상 소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이셔야 조금 더 돈이 더 모이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우선 외벌이신데 소득은 나쁘지 않으시나 이 소비 지출이 조금 크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금 흐름표 살펴보는데 금융자산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아파트 6억 4천 자가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예금 7,500, 그리고 주택대출 3,500, 그다음에 ELS 3천만 원 투자하셔서 총 자산 합계 7억 7,330이니까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조금 덜 쓰셨으면 집을 한 채 더 사지 않으셨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 쭉 금융자산까지 좀 살펴봤는데 저희가 보험을 넘어가기 전에 우선 점수를 좀 매겨보고 갈까요? 오늘 이 정도면 저희 몇 점 드리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왜지? 자산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7점 정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네. 보험을 좀 보고 올까요? 네, 한번 보시고서 네, 얘기를 그럼 하시죠. 여기서 저희가 보험 현황 네.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PCA생명 가디언 종신보험 본인 거 20년 납 종신보험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네. 13만 7천 원. 그다음에 DB화재 프로미라이프 보험. 요건 실손보험인데 지금 만기가 조금 짧다. 요게 좀 아쉽긴 한데 나쁜 상태는 아니세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갑상선 질환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보험을 쉽게 손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라이나 생명의 실버 건강보험 2년 전에 이제 그 3대 진단금 위주로 해놓으셨는데 이게 좀 갱신 상품이에요. 그래서 갱신은 뭐 계속 올라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비갱신형이 좋으시지만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다음 게 이제 남편분 건데 하나생명의 통합종신과 PCA생명, 더원 변액 유니버셜 요 상품까지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 본인이 아프시고 DGB생명에 이제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하신 게 여기 25만 4천 원으로 보험료를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아프신 분들이 진단금을 받으시려면 사실은 보장성이 강한 보험을 드셔야 되는데요. 종신보험은 보장성이 강한 보험이 아니고 사망보험과 환급성이 강한 보험이에요. 그래서 비용만 많이 올라갔지 실제적으로 네. 남편분의 질병을 보장하는 부분은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네. 총 지금 85만 5천 원의 보장성 보험을 내고 계신데 네. 요것들을 좀 다이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선 보험 현황 살펴봤습니다. 월 85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요. 저희가 아까 잠깐 이 자산보다 좀 보험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럼 본격적으로 좀 총평을 드리기 전에 우선은 전문가 플랜을 보고 저희가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드린 후에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플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외벌이 수준의 620 상여금 포함돼 있고요. 네. 그래서 지출 420에 저축 투자 220인데 저희가 보장성 보험 리모델링해서 34만 원 정도 낮춰 드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늘리지 마시고 이걸 남편분은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빨리 조절해서 낮춰 놓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대출 이자. 자, 3,500 정도 주택 대출 쓰고 있는데 현금 있으시면 굳이 두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정리하셔갖고 네. 대출 이자를 안 내시는 게 바로 재테크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출 343만 원 그리고 저축 투자 그렇게 되면 지출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렇죠. 저축 투자가 277로 77만 원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좀 줄이고 대출이자도 줄여드리면서 우선은 월 지출액을 조금 줄여드리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저축 투자 좀 더 세부 사항도 저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적금 150만 원, 그다음 변액연금. 사실 변액연금으로 이렇게 표기돼 있지만 네. 변액 유니버셜 상품을 가입하고 계셨고요. 이 상품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가지고 계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저희가 추가 납입 진행해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저축보험 20만 원, 청약저축 10만 원인데 저축보험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셨는데 예, 지금 고정이율은 아니에요. 확정이율이 아니시고 변동이율 기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사실 환급금도 어느 정도 되셨고 앞으로 이자가 더 불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매달 200만 원이 한 3% 수익률을 보고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바로 물가 상승을 해지를 못하니까 내 저축은 계속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7% 정도 조금 낮춰서 5.5%까지는 만들어 드려야 예, 저희가 제대로 된 플래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비자금 CMA 30만 원 편성해 드리고요. 네. 적금 20만 원. 최근엔 적금들이 다시 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 예, 저축은행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 한 4명 정도 소개를 하시면 네. 그 4명 5분이 같이 적금을 가입하시면 4%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성 적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자, 저축보험을 가실 바엔 차라리 소득공제 아직은 남편분께서 일하시고 그렇죠. 예,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연금저축 펀드로 좀 방향 이동, 네. 위치 이동 딱 해드리면 수익을 앞으로 6에서 7년 정도만 보셔도 분명히 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쌀 때 사야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주식의 박앤세일 기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네. 단지 어떤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냐면요. 올해 산 주식을 내년에 수익을 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한 6년 정도는 내가 가져가겠다 생각하시고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네. 변액 펀드를 무조건 새로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20만 원은 유지. 그래서 추가로 40만 원만 더 하셔서 그렇죠. 60만 원 만들어 드리고요. 네. 여기다가 추가 납입을 통해서 60만 원 더 하신다면 괜찮은 투자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청약저축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자녀분들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20만 원 ETF로 하시면 5.5에서 7% 정도 수익률을 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던 저축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좀 수익률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 금융자산은 또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서 예금 7,500 갖고 계시잖아요. 예, 마음은 든든할 겁니다. 통장에 그럼요. 항상 현금이 있으니까. 예, 현금이 스탠바이 돼 있죠. 그렇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요. 자, 예금 가실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1년짜리 예금으로 묶어 놓으시면 10개월에 해약을 하시거나 이걸 가서 깨시면 10개월 동안 이자는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금도 나눠놔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고요. 왜? 당장 쓸 거는 2천만 원 당장 써야 된다 그러면 따로 쪼개놔야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7,500 이렇게 묶어두시는 거 의미가 없어서 자, 이걸 1,000만 원 CMA만 두시고 3,500은 대출 상환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대출 상환하실 때 레버리지를 생각하면 대출 받아서 뭐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현재 3,500 갖고 레버리지를 뭘 쓴 게 없어요. 네, 이걸로 투자를 하신 것도 아니고 집을 새로 사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집 하나에 그냥 대출 조금 더 해서 예금에 넣어놓으셨거든요. 자, 이런 건 레버리지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돈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네. 대출을 쓰셔서 레버리지를 쓰시려면 아예 하나 사실 정도로 2억, 3억 이상의 큰 단위를 계산적으로 들어가시는 걸 투자라고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 상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변경후 보시면 CMA 1,000만 원, 그리고 아파트 6억 4천 그대로 가 있고요. 네. 대출은 다 상환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일시납 연금으로 자, 있는 예금 두셔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달러 투자하시고 변액 채권형으로 해서 5% 이상 수익률 보시고 그리고 연금까지 확정으로 받으실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네. 동시에 달성하실 수 있으니까 일로 위치 이동하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중도 인출해서 쓰시면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안한 일시납 투자 방안이니까 달러 일시납 연금으로 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청약저축 그대로 유지하시면 큰 변동 없이 제가 볼 때 수익률 2%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금도 꼭 나눠서 저축을 해야 된다는 점, 특히나 현금이 좀 있어야 마음이 편하시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바로바로 뺐을 수 있는 달러 일시납 연금으로 해주시기를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출 상환까지 해드리면서 월 이자 지출까지 좀 줄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쭉 금융자산까지 저희가 지금 네. 이제 전문가 플랜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제 아까 얘기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산까지 봤을 때는 7점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보험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나요? 네, 사실은 보험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자, 자산에 7점을 드렸어도 이 소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요, 이 돈이 오래 버텨내질 못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산으로 제가 7점 드렸는데 네. 소비 수준에서는 그냥 5점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은 6점 드리고 갈 테니까요. 네. 오늘 2점 더 올리셔야 되고, 왜냐, 소비 자체가 지금 60%를 점유하고 있으시면 이걸 못 줄이면 내 자산이 계속 날아갈 거잖아요. 네. 그리고 소비 습관은 한번 길들여진 소비 습관은 정말 이게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맞벌이시다 보니까 현금이 충분하셨고요. 집도 있으시고 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쓰셨는데 네. 이제부터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좀 줄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보험료가 월 지출 보험료가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소비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보험부터 좀 하나 뜯어봤을 때 시청자님의 보험 현황을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보험료가 가장 많이 늘어났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과거에 있는 시청자님들 상품이 아주 나쁜 형태가 아니에요, 현재. 근데 네. 이제 불안하셔서 본인은 가입이 안 되시니까 네. 남편분의 저 DGB 생명 종신보험을 아. 2.8% 정도의 확정 이율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가입하셨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은 지금 그 사망보험금 1억이거든요. 네. 그러면 남편분께서 아프셔서 받으실 돈은 실제 없잖아요. 이거는 질병 보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2.8% 보장해봐야 사업비를 30% 이상씩 빼기 때문에 지금 내시는 25만 4천 원 중에 한 7만 원은 사업비로 매달 나가는데 2.8%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한 28% 정도 받아야죠. 그래야지 그럼 이제 좋겠다. 네, 그럼 원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잠식을 한 상태인데 자, 확정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MCK 하나 여쭤보면 요새 수능이 이제 또 끝났죠. 막 끝났지 끝났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자녀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없습니다. 예, 주변에 없어요. 어르신들 보면 결혼 안 이제 함. 자녀분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를 쓰실 때 1, 2, 3순위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를 혹시 서울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세 개를 다 서울대 쓰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분산해야지. 쓰시겠어요? 일단 1순위는 가장 내가 가고 싶은 서울대를 쓰고 네. 이제 2순위는 서울대보다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은? 3순위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은? 그렇죠. 대학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3순위는 어떻게 되냐? 내가 무조건 갈 대학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네. 시청자님들이 바라는 확정 보증 이율은 바로 3순위예요. 네, 무조건 저거는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근데 3순위가 붙었어요. 그러면 1순위가 붙으면 3순위 가시겠어요? 1순위 가시겠어요? 1순위 가야지. 네, 그렇죠. 결국 나는 1순위를 위해서 가는 거지 3순위를 위해서 그 대학에 진학을 서류를 넣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시청자님들이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내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를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1순위를 가기 위해서는 저축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축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이 재무 설계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은 저희가 시청자님의 재무 상황도 좀 쭉 점검을 하면서 이 목표를 세우는 것도 목표지만 사실 실생활에 정말 적용을 할 수 있는 팁 이런 것도 좀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비를 좀 줄이시려면 생각을 좀 바꾸시면 돼요. 왜냐? 소비를 많이 하셨을 때 네. 사실 돈이 많으면 소비 많이 하면 좋겠죠. 예, 그런데 연봉 올리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예, 연 4천만 원의 연봉이 책정돼 계시다고 하면요. 네. 자, 10%를 아껴볼게요. 그럼 400만 원을 아끼실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걸 요번 달에 400을 못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12달로 나눠서 줄여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365일로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하루에 19,589원씩만 줄이시면 400만 원을 모으실 수 있고요. 네.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은 19,589원씩을 모으시면 네. 내 연봉이 10% 올라가는 효과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버시는 게 빠르겠어요? 소비를 줄이시는 게 빠르시겠어요? 뭐 이것만 보면 우선 소비를 줄이는 게 빠를 것 같긴 해요. 확실하죠? 네. 내가 안 쓰기만 하면 내 연봉은 올라가는 거지만 그렇죠.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으면 대리 기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뭐 쉽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자가용 두고 대중교통 써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요새 유가가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지만 그럼 어떤 분들이 이래요. 시청자님들이 아유 결국 저기 지하철비도 올라서 똑같더라.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차이가 하나 있죠. 예, 차를 갖고 다니면 항상 주차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가용 운영하는 게 대중교통보다 비싸게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은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실생활에 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들어보고 있는데 잔돈 같은 경우 좀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 잔돈을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실제 저축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MC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지난번 식사할 때 보니까 굉장히 잘 드시던데. 잘못 보셨어요. 그건 그런가요? 제가 아니었어요. 네. 자, 다이어트는 여성분들이 늘상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다이어트를 즐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맞아요. 예, 결국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강박관념이 돼서 내가 다이어트 하는 동안은 전혀 즐겁지 않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즐겁진 않아요.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자, 저축을 하면 내 돈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모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저축도 다이어트처럼 강박관념이 생겨서 나 돈을 쓰시면서도 저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이 즐겁지 않으면 절대 안 되시기 때문에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재밌게 하는 잔돈 적금 방법입니다. 자, 저녁에 누우셔서 자, 스마트폰으로 폰뱅킹 같은 걸 한번 보세요. 네. 그럼 53만 5,200원의 잔고가 남으셨으면 네. 이 5,200원을 다른 통장으로 샥 보내버리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53만 원만 남겠죠.
그렇죠. 다음 날 또 생활하다 보면 뭐 2,600원이 남을 수도 있고 7,800원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 끝자리를 계속 한 통장에 모아 놓으시면 하루에 5,000원씩만 모아도요. 1년 뒤에는 182만 5천 원. 예, 15,000원씩 하시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 300만 원 이상의 저축을 하시는 거니까 한 달에 25만 원을 줄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커피를 한 잔 줄이십시오보다는 이런 식으로 뒷자리를 보내버리는 접근 방법을 쓰시면 내가 없는 돈은 쓸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뒷자리가 저 딴 통장으로 가버리면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축하시는 방법이 맞고요. 저축도 좀 재미있게 하시기를 저희는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런 방법은 좀 자기 전에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소비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물론 절제라는 게 말만큼 쉽지가 않은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 목표를 세우고 뭐 이렇게 소비 절제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절제의 경우는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뭔가 저희가 좀 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자, 혼자 하시는 건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학교를 여러 명이 가는 이유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으면 학교를 안 가겠죠. 그렇죠. 근데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야자가 끝나고 네네. 이제 집에 안 가고 독서실을 가는 이유죠. 그렇죠. 그래서 독서실 가셔갖고 그렇죠. 굳이 돈 주고 끊어서. 예, 야식만 드시고 오시는 자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잡아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오늘 뭐 좀 재밌는 얘기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저희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자, 목표 금액을 정해서 저축을 하려면 자, 매월 76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을 한 남자가 1억을 모았습니다. 아, 이거 훌륭하죠? 아, 훌륭하죠. 네, 크게 훌륭한 일을 했어요. 자,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 돈을 쓰시냐면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결혼을 하실 때 8천만 원을 쓰신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정도 남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10년간 열심히 모으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또 거기다가 8천을 쓰고 싶은데 모자라죠. 네. 그래서 1억을 다 썼습니다. 그럼 남은 건 2천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자녀를 이제 키워서 교육비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1억을 다 썼습니다. 네. 그러면 30년 동안 이분은 얼마를 모으셨냐면 2억 7천 정도를 모으셨거든요. 네. 근데 벌써 2억 8천 가까이 썼죠. 그럼 실제 남은 건 노후 60세에 얼마 남냐? 예, 돈 2천만 원과 예, 내가 노후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네. 자, 근데 똑같은 여성분들이 돈 모으는 데는 더 재주가 있다고 해요. 누가 그래요? 예? 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네, 왜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네. 예, 여성분들이 겁이 많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죠. 내 현금이 통장에 없으면 불안해하세요.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사고 더 싶은 거 사야 되니까. 저축을 잘합니다. 네. 네, 여성분의 사례를 볼게요. 자,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저축을 해서 1억을 모으는데 자, 8천만 원을 집을 사야 되는 상황에 이걸 깨지 않았어요. 남자분은 이제 그걸 썼잖아요. 깼어요. 예, 근데 이분은 깨지 않고요. 약관 대출 받고 대출을 더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10년 동안 76만 원씩 저축을 또 합니다. 그리고 40대가 돼서 이제 집을 하나 또 살 때는 집이 있으니까 대출이 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억 대출을 더 받았어요. 아, 저축을 안 깼네요. 네, 아직도 저축은 깨지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10년 동안 76만 원씩 저축을 또 해서 50대가 돼서요. 자녀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을 또 1억을 빌려서 대출로 썼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저축은 하셨어요. 저축은 계속 안 네. 깨고 가셨어요. 돈이 필요해도.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셨냐면요. 네. 자, 이 여성분은 비록 대출이 2억 8천이라는 대출금이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깨지 않은 저축액이 5억 가까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분은 네. 다 상환하고도 3억 가까이가 남습니다. 자, MC님은 어떤 저축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남자의 저축과 여자의 저축을 하면 저축. 여자의 저축을 그렇죠. 하시겠죠? 네. 네, 시청자님들 오늘 정확히 생각하셔야 될 건요. 자, 저축을 습관적으로 하시되 대출은 이런 때 쓰시는 거예요.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큰 덩어리의 대출을 쓰셔야 되고요. 1,000만 원, 2천만 원 대출은 이자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유념하시고 그러면 이 여성분은 뭘 갖고 있는 거냐? 내 노후까지 이 자금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축법들을 저희가 가로저축이라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목돈들을 뭉쳐서
저축하시는 방법 저희가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세로 저축과 가로 저축의 차이를 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저축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네. 이런 목표,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어떤 좀 장기적인 목표, 예를 들어서 난 10억을 모으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저축을 하는 거 당연히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여기서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으나 10억이면 사실 강남에서 집 한 채 사기 힘들고, 그렇죠. 또 최근에 집을 그렇게 사야 됐습니다. 되면은 이게 또 내가 쓸 돈도 아닌 것 같고,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는 좀 어떻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조언을 다이렉트하게 드려보면요. 네. 예, 사실 근데 고민할 부분은 아니세요. 허탈해하실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근데 느낌이 그냥 그래요. 네, 그냥 어차피 제가 살 날은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렇기는 네, 해요. 어제보다 네. 오늘 제가 더 어제보다 늙었기 오늘, 때문에 그렇죠. 내일보다는 당연히 오늘이 젊습니다. 젊죠. 그러니까 10억이든 15억이든 3억이든 고민할 게 아니라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강남 부동산 내가 사서 내가 쓸 거 아니지만 있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출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10억을 꿈꾸신다면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억 꿈꾸는 사람이 5억도 꿈꾸는 거고요. 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억을 꿈꾸는 사람이 7억을 달성하는 거지 아무 꿈도 꾸지 않는 사람이 내 돈, 내 주머니에 3억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화면 다시 보시면 네. 그래서 일찍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40대, 50대에 시작해서 10억 부자 되시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죠. 자녀분들도 있고 내가 11살부터 시작을 했다면요. 11세부터 11만 원씩 그리고 12살에는 12만 원, 13살에는 13만 원, 한 살 먹을 때마다 만 원씩만 올려가시면요. 자, 60세 되면 얼마 정도 되죠? 화면에? 3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11만 원이 대단한 금액인가요? 아, 11만 원이면 뭐 하루 술 마시러 가면 그냥 다 쓰는.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지금부터 33만 원을 준비해 주실 수 있다면 와. 자녀는 60세에 네, 10억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요? 라고 하면 43세인 지금 시작하셔도 3억 부자는 되실 수 있습니다. 10억까지 꿈꾸시기엔 조금 늦었지만 네. 자, 3억이라도 내 현금이 있다면 절대 궁핍한 노후가 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좀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저희가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세부 설명도 좀 같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청자님께 네. 자, 보험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PCA 생명 가디언 종신보험은 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젊었을 때 드셨을 때는 내가 1억의 가치가 있지만 지금 연세가 50세 가까이 됐을 때는 그렇죠.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해보시지 않게 감액완납해서 이 보험료를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직은 9년 정도가 남으셨기 때문에 9년 동안 이걸 계속 내신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감액완납 해드렸고요. 네. DB화재 프로미라이프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이나 생명의 실버 건강보험은 물론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80세, 90세까지 갱신형 보험을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돈 올라가서 나중에 내가 돌려받지 못할 바에는 빨리 조정하시고 네. 검진을 통해서 더 정확한 보험, 최근에 무해지, 저해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저렴한 비갱신으로 가는 것 꼭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남편분 것도 하나생명 통합정신도 뭐 배우자만 시청자님만 늙고 남편분은 아직 그대로 어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같이 나이가 들어가셨으니까 그 필요한 사망 보험금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같이 감액완납해서 지금은 보험료를 줄이는데 포커싱 맞춰드렸고요. 네. PCA 생명의 더원 변액 유니버셜은 괜찮은 상품이니까 유지를 하시고요. 자, DGB 생명의 종신보험은 아예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조정을 해드려서 10만 4천 원. 그래서 2억짜리를 한 7천만 원 정도로 낮춰드렸고요. 그 부족한 줄어든 부분은 뭐가 메꿔드리면 되냐? 바로 정기보험이 해드리면 됩니다. 정기보험은 46,200원 정도면 1억 2천만 원 보장 그대로 받으시니까 아니 20만 원 내실 거 4만 원 내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무해지 통합보험으로 남편분의 모자란 부분, 진단금과 수술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대 질환, 허혈성하고 뇌혈관 질환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더 강화하시는데 85,000원 정도 투자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신규 40만 원의 나도부자 변액 펀드까지 진입을 시키시면 자 보장성 보험료는 52만 원으로 30만 원 이상 줄었고요. 연금도 추가적으로 그 돈 갖고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네. 자산은 훨씬 늘어나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약 85만 원의 월 보험료를 50만 원 선까지 저희가 좀 낮춰드렸는데 여기서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물론 보험료도 싸고 보장은 좋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네. 사실 보험료를 저렴하게 줄이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보장을 좀 탄탄하게 잘 받는 게 중요한 건지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한번 저희가 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 나도부자에서 드리는 보장성 보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어떻게일까요? 첫 번째, 내 나이의 기준을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네. 내 소득 수준의 기준으로 두셔야 됩니다. 자, 암 진단금 5천만 원을 받고 싶어요, 제가. 네. 그런데 제가 소득 자체가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건 합리적이지 않고요. 가족 4인이 있다고 칠 때 5천만 원의 암보험을 다 만들려면 또 보험료가 한 4, 5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내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으면 그거 만드실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더 중요한 건요. 진단금 3천, 진단금 5천만 원이 아니라 내 현금 5천만 원이 더 중요하고요. 훨씬 중요하죠. 네, 그 돈을 깨지 않기 위해서 보험은 드시는 거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저렴하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또 가격이 저렴하다고 꼭 보장이 탄탄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화면 보시면 네, 최근에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나오면서 네, 과거의 상품들은 이런 구성이었습니다.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었고요. 네. 만기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담보 중에 어떤 추가 보장을 빼서 보험료를 낮췄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 표준형이라는 일반 보험이 있고요. 해지 환급형 미지급형이라고 하면 네. 20년 내는 동안 네. 환급률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납입하는 기간 동안 보험 해지하시려고 가입하신 분 한 분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년만 딱 끝나시면 표준형보다 더 높은 환급률을 드립니다. 오. 그럼 난 20년만 참으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보장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암도 똑같고요. 이대 질환 똑같고 허혈성 그대로 해드리는 거 똑같기 때문에 네. 단지 보험료만 싸고 환급금만 20년 참으시면 되니까 그렇다면 두 개 중에 어떤 거 가입하실지는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싼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무해지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보장이 다른 거 고민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무해지, 저해지 환급형 건강보험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맞는 선택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한 번 더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그런데 이런 저해지, 무해지를 선택하실 때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단금의 범위가 되게 중요하다. 나는 이대 질환 중에 뇌졸중, 뇌출혈보다는 뇌혈관 질환을 받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남들과 보장이 비슷하면 되는데 나중에 좀 돌려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선택을 완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급금을 조금 더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종신보험을 베이스로 하시고 거기서 이제 진단금을 선지원해드리는 상품들을 저희가 GI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변액 GI도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이 GI가 옛날 CI, 중대한 질병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일반 진단금이 다 탑재됐고 17대 진단금을 다 해드려요. 네. 근데 뭐 17개씩이나 해줍니까? 자, 많이 해드리면 좋죠. 그럼요. 예, 나쁠 게 없고 가장 강점은 그 17개 진단금이 됐을 때 납입 면제를 해드려요. 다시 말해서 20만 원씩 보험료를 냈어요. 근데 네. 내가 암이 걸리는 순간 그 보험료로 한 4천만 원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 내가 보험료를 내기가 힘들겠죠. 네. 그럼 그 돈을 회사에서 다 대신 내주는 구조로 된다면 이거는 보험이 충실한 기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환급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세트로 할 수 있는 변액 GI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것도 저해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네. 예전보다 훨씬 싼 가격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이렇게 전문가 플랜에 대해 세부 사항을 좀 살펴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시청자분의 나도 보자 은퇴 플랜까지 제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자, 소비 조금만 줄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목표 잡으시고요. 예, 저랑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도 부자 변액 펀드 60만 원, 기존의 20에 40만 원만 새로 출발하고요. 거기다 추가 납입 60만 원을 더 편성해서 65세까지 내시라는 거 아닙니다. 10년 내시고 그렇죠. 65세까지 기다리시면 네. 213만 원의 평생 연금이 확보되는데 자, 이게 7% 기준인데 8% 9% 나오시면 더 드리겠죠. 네. 그런데 더 줄어드는 일은 크게 없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118만 원, 네. 그다음에 확정형 나도부자 달러연금에서 32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 45만 원, 그리고 남편분의 퇴직연금 65만 원까지 해서 366만 원은 이제 연금과 금융상품에 맡기시고요. 지금 있는 자산,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랑 모아놨던 목돈, 종잣돈들은 네. 여유를 좀 갖고, 여유를 갖고. 금수저의 노후 생활을 즐기시는데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은 50대 외벌이 부부의 재정 상황에 맞는 연금 플랜까지 이렇게 쭉 짜드렸습니다. 자, 저희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 24시간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나도 저런 연금 플랜 한번 세워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저희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저희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도 부자 머니 트레이너 윤차원입니다. 자, 오늘은 확정 변액 펀드로 자산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공시율형 상품이 최근에 많이 장점으로 부각됐던 것들이 확정형들이 있었다는 건데 대부분 종신연금이긴 합니다. 종신보험이죠. 그런데 이제 변액도 확정으로 가능하세요. 내가 투자하는 건데 확정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17년도를 지나서 주식에서는 가장 쾌감이 있었던 시즌을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점점점 주가가 올라갈수록 행복해졌다가 재밌었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조금씩 떨어지면 더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처럼 많이 떨어지면 좌절과 공포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투자랑 맞지 않은가 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이것이 지나가서 자, 한 가지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회복됩니다, 시청자님들. 지금만 어렵고 계속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3년, 10년, 15년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 시점을 지나면 다시 올라간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꼭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주식을 지금은 사셔야 될 때가 맞아요. 단지 어떤 거냐? 이번에 샀던 주식을 내일 팔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면 안 되는 거죠. 왜? 내일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년도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면을 봐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주가를 봤을 때 과거 닷컴 버블이라는 1995년 정도 시즌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올랐죠, 결국.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IMF가 왔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IMF 때 정말 편하게 지내신 40대는 없어요. 50대는 정말 더 힘들었고요.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다시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카드 사태와 엔론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는 또 떨어졌고요. 하지만 4, 5년 지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미국발 그 어마어마한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정말 대폭락했죠. 근데 올라왔어요? 떨어졌어요? 예, 결국은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 내년, 내후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경기가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올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올라온다고 확신하는 편이에요. 그럼 언제 사셔야 되냐? 자,
워렌 버핏과 20억을 주고 점심 식사를 한 분이 있죠. 그분이 책을 냈습니다. 그 골자는 이거예요. 첫 번째, 부자는 모두 낙관론자다. 자, 워렌 버핏이 주식을 샀을 때 떨어진 경험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지만 장기 투자로 대응했고요. 더 떨어지면 어느 정도 더 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이 어떻든 결국은 내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겠다라는 투자의 원리를 실천하시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장기 투자는 부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려면 지금부터 돈이 많으면 돼요. 근데 지금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축하셔야죠. 모아서 그 돈을 모아서 투자해서 그 돈이 딱 올라갔을 때 부자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돈 많으면 그냥 지금 부자 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시라면 좀 참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셔야 되고요. 부자는 결심을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언제 사냐? 지금 사야죠, 지금.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주식을 좀 사셔야 됩니다. 근데 내일부터 주가를 보고 뭐 HTS를 보고 주식을 계속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일 편한 건요.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매월 자동이체 되시는 적립식 펀드 또는 나도 부자 변액연금 이런 인덱스 펀드형 상품을 갖고 10년 동안 저랑 투자하자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앞에서 보셨듯이 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주식을 샀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언제 사야 할까요? 볼게요. 자, 2017년도에 코스피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좋았을 때를 보겠습니다. 2008년도 마이너스 40.7에 코스피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네, 아까 보여드렸죠? 자, 2008년도입니다. 서브프라임이에요. 어려울 때 결국은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 14년도에 또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사셔야 됩니다. 그럼 주식만 그러느냐? 부동산 볼게요. 강남 아파트가 코스피 다음으로는 수익률이 좋았죠. 그럼 언제 사시는 게 좋아요? 2004년도 강남 아파트가 마이너스 1.6을 쳤을 때, 그리고 2007년도, 2010년도 이 파란색 박스, 아파트가 가장 안 좋을 때 사셔야 올랐을 때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요. 이런 방법 쓰실 수 있어요. 올해 쭉 투자 그 자산들을 쭉 평가하셔서 손해가 제일 많이 났다는 거를 그 해에 사시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켜보시면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쌀 때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국내 가계 부채 비율이 자, 이 노란색 보이시죠? 버는 거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소비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그다음에 주택 대출을 계속 쓰다 보니까 내 대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실 때 요 중간이 서울입니다. 한국이고요. 11.2%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데는 홍콩이고요. 지금 중국 대부분 주요 도시들이 여기에 해당돼 있고 미국, 시드니, 호주, 밴쿠버, 캐나다 이런 도시들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본은 볼까요? 일본은 4.8입니다. 왜 여기가 4.8이었냐면요. 91년도에 일본은 벌써 부동산 버블이 한번 터졌어요. 그때 13일 때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때 한번 터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91년도에 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에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다가 여기서 바로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본의 20년 장기 불황을 가져왔고요. 자, 근데 보실게요. 일본 니케이 지수거든요. 바로 91년도 이 시점에 최고를 찍고 같이 떨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부동산과 주식이 완전 다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깨지면 주식도 깨지게 돼 있고요. 주식이 대부분 붕괴하면 부동산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 게 발생할까 아닐까? 그건 확정할 수 없지만 문제는 중국에 있어요. 중국도 지금 최고 지수를 찍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생각보다 부동산의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7억의 아파트에 대출 2억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갖고 계신 거죠? 5억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7억 아파트가 가격이 반토막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팔 수밖에 없어요. 예, 대출이 있기 때문에 상환을 못하면 결국 매매를 하셔야 돼요. 팔 수밖에 없는데 자, 3억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시고요. 금융자산을 2억 갖고 계신 분이 있다 칠게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될 수 있냐? 주택 가격이 반토막 나잖아요. 내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7억에 있는 아파트를 3억 5천짜리를 하나 더 사실 수 있어요. 왜? 금융자산 2억이 있기 때문에. 그럼 두 채가 되겠죠. 그럼 그거 샀다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 이분들은 굉장히 큰 자산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IMF 때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건물을 사서 돈을 많이 번 이유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즌일수록 어디다 투자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뭘 갖고 계셔라? 금융자산과 현금자산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는 미래도 어느 정도 보증이 되는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자, 변액 상품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투자 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 펀드를 설정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펀드 변경. 좋을 때는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형 갔다가요. 주식이 나쁠 땐 채권형으로 넘길 수 있는 이 펀드 변경 기능이 있는 게 변액이에요.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국내외 다양한 펀드들을 넣을 수 있고요. 고객의 투자를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자, 요게 이제 새로 나온 기능입니다. 10년 지난 시점에 3%를 보증해 드리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10년 동안은 내가 3%로 손해 볼 일 없겠죠. 그런데 4%, 5% 그 이상의 수익이 났다. 안 드릴까요? 드립니다. 최저가 3%고요. 그 이상 나오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변액도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불안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리고 추가 납입 기능 있죠. 추가 납입에는 과거에는 수익률만 드렸는데 지금도 이제부터는 추가 납입하시는 부분까지 3%를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니까 정말 안전한 거 원하시면 공시율에 넣지 마시고요. 이런 상품에 넣으세요. 그럼 3%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수익 나면 수익 나는 대로 드려요. 그런데 공시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외엔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런 상품들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10년 정도 지나셨어요. 내 자녀가 15살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드릴 수 있냐면 자, 아버지가 1억짜리 종신보험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지난 시점, 그게 지나서 이제 제 자녀가 15살이 됐어요. 그러면 내 거는 반으로 줄여서 5천만 원만 가져가고요. 자녀 거를 6,233만 원을 그냥 내가 냈던 돈에서 바로 시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증여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돈을 줄 때 최근에 이런 문의 많이 하시죠. 증여세 한도가 얼마가 됩니까? 세금을 안 주고 자녀한테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을 그냥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녀는 요 기능들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은 당연히 10년 지나셨으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가장 줄여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주식을 100% 투자할 때와 요 빨간 선은 주식 50%, 채권 50%를 투자했을 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는 주식 100%가 무조건 좋아요. 하지만 떨어졌을 때는 채권이 안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게 좋냐? 채권이 50%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격적인 그런 투자하지 마시고요. 안정성은 절반 정도 확보한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이 3년, 5년, 10년으로 될수록 손실 위험이 점점점 줄어들고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펀드 3년 해갖고 난 무조건 수익 낼 수 있어? 안 됩니다. 그런데 변액 인덱스 펀드들은 10년 넘어가면 상당히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명심하시고요. 더 이상 자녀들에게 학자금 대출 물려주지 마시고 여기 이제 미원이라는 회사에 10세, 7세, 6세 된 친구들이 주식으로 6억, 8억씩 가져간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더 이상 대출 물려주시지 마시고요. 이런 상품, 확정된 변액 펀드 하나씩 물려주셔서 자녀가 부자로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윤창원이었습니다.
머니토크쇼 나도 보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